마나미의 죽음을 둘러싼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A를 화학실로 불렀습니다. 그때 나는 정말로 여기 있으면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었던가, 그런 자책에 시달리는 장소였어요. 방과 후라고는 해도 단축 수업이었으니 한낮이었습니다. 태연한 얼굴로 나타난 A에게 저는 솜토끼 주머니를 내밀었어요. 좋은 게 들어있으니 열어봐. 그때 A가 그랬던 것처럼 말해보았지만 당연히 A는 건드리려 하지 않았어요. 유감스러웠습니다. 계량에서 전자총만한 위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건 조금만 공부하면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실제로 만드느냐 만들지 않느냐는 개인의 윤리관 문제인 겁니다. 이제야 깨달았어? 제가 불러낸 이유를 눈치챈 A는 마치 이 날을 기다렸다는 듯이 의기양양하게 진상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 지갑은 역시 A가 말하는 처형 머신이었습니다. A는 완성한 야심작을 먼저 동급생인 비디오 친구들에게 시험해 보았습니다. 굉장하다는 말은 들었지만 대수롭지 않은 반응이 A는 불만스러웠어요. 이 녀석들은 내 위대함을 몰라. 그렇다면 알게 될 녀석에게 보여줘야지. 그래서 제게 가져왔던 겁니다. 제 반응에 A는 만족했습니다. A는 착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위험하다고 느낀 건 지갑이 아니라 A의 윤리관이었습니다. 그 점을 착각한 A는 이것으로 모두들 처형머신의 위대함을 알 거라고 확신하며 다시금 일부러 저를 도발하는 말을 하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A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과민 반응을 보였던 건 결국 저뿐이었으니까요. A는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지갑을 홈페이지에 공표해도 보는 사람은 어차피 이 발명품의 위대함을 이해하지 못하는 녀석들 뿐이다. 그렇다면 알만한 녀석들에게 보여주어야지. 그래서 중고생 과학 공작전을 출품했던 겁니다. 심사위원 중에는 어째선지 공상과학 소설가도 있었지만 태반은 이공학 분야에서 훌륭한 직함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공석에서 유명인이 위험성을 지적하면 처형머신은 인정을 받고 자기는 위험인물로 주목을 받는다. 이것이 A의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선 단계에서 지갑을 위험물로 판단해 심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안 되지요. 때문에 보고서에서 최대한 정의감과 아이다운 면이 느껴지도록 머리를 굴렸습니다. 그 덕이었을까요? A는 마지막까지 건전한 중학생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전국 대회장에서는 퀴즈 프로그램에도 간간히 출연하는 유명한 대학 교수에게 참 대단하구나. 나는 이런 건 못 만든다. 하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보조로봇 수준의 작품이 많은 와중에 방범 대책에 착안했다는 점. 또한 알람 경고가 아니라 지갑 자체에 방범 시스템을 설치했다는 발상에 대한 감상이었습니다. 하지만 A는 자기 기술과 재능을 높이 평가한 줄로 착각했습니다.
역시 이런 점이 어리지요. 위험인물 취급은 받지 못했지만 지역신문 인터뷰도 받은 A는 예상하고는 약간 달랐지만 이런 경우도 있지 뭐 하고 만족감을 맛보고 있었습니다. 저도 기쁜 얼굴로 인터뷰에 대답하는 A를 보며 이 아이는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싶었던 것뿐이었구나. 이대로 그 에너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돌린다면 좋을 텐데 하고 안도하는 마음으로 불안감은 다소 남았지만 그래도 해결됐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름방학 후반 A가 신문 지역란에 크게 실린 그날 일면을 장식한 기사가 TC 일가 5명 살해 사건이었습니다. 그 이후 텔레비전도 주간지도 오로지 그 화제뿐이었어요. 2학기가 시작되었고 개학식 후에 전교생 앞에서 표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A가 신문에 실렸다는 사실이나 훌륭한 선생님에게 칭찬받은 일은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어요. 화제는 루나 씨 사건 일색이었습니다. 좋은 일로 칭찬받아봤자 아무도 주목하지 않잖아. 루나 씨가 대체 뭐가 잘났어? 청산가리? 원래 있던 걸로 죽였을 뿐이잖아. 나라면 살해 도구도 직접 만들어낼 수 있어. 그러면 더 주목을 받겠지. 사건 소문이 떠들썩할수록 A의 질투는 부풀어갔습니다. 그리고 처형 머신 개발에 몰두했던 겁니다. B는 입학 당시부터 사람을 잘 따르는 학생이었습니다. B에게서는 부모님과 나이 차가 나는 두 누나 밑에서 곱게 자랐구나 싶은 온화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저는 A의 이야기를 들은 후에 이미 귀가한 B에게 전화를 걸어 수영장으로 불러내려 했어요.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용건을 알아차렸던 거겠죠. 호출에는 응하지 않고 집으로 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녁 무렵 저는 B의 집을 방문했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도 될까? B는 제게 물었습니다. 갑작스런 가정 방문에 어리둥절한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사정을 전혀 모른다고 짐작했습니다. 제가 B의 요청에 동의하자 B는 어머니 곁에서 입학 당시 상황부터 더듬더듬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B는 입학 후 바로 테니스부에 들어갔습니다. 뭔가 운동을 하고 싶었고 그렇다면 테니스가 멋져 보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막상 입부하고 보니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사람은 5월부터 코트에 들어갈 수 있는데 중학교에 들어온 후에 시작한 사람은 기초체력 단련뿐이고 5월이 되어도 라켓조차 잡을 수 없었어요. B는 후자였지만 그래도 절반 이상의 신입부원이 자기하고 같은 처지였으니 그리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6월이 되자 마침내 라켓을 줄 수 있게 되었어요. 등하교 때 라켓 가방을 들고 있노라면 약간 멋있어진 것만 같았죠. 여름방학에 접어들자 고문인 도꾸라 선생님이 그룹별 연습 메뉴를 발표했습니다. 공격 강화 그룹이나 수비 강화 그룹도 있었는데 B는 체력 강화 그룹에 들어있었습니다. 다른 그룹은 6명씩인데 B가 든 그룹은 고작 3명이었어요. 그것도 한 사람은 일찌감치 유령부원 상태인 D군, 또 한 사람은 말라깽이라는 별명이 붙은 하얀 피부에 키가 작고 비쩍 마른
이군이었습니다. 날마다 말라깽이와 둘이서 오롯이 학교 주변을 돌 뿐입니다. 자기 체력이 다른 그룹 학생들에 비해 그리 떨어지는 것 같지 않았던 비는 상당히 불만스러웠어요. 어느 날 다른 동아리에 든 같은 반 여학생이 "넌 테니스 부인데 어째서 달리기만 해?" 라고 물었어요. 그것은 비에게 몹시 굴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비는 용기를 내어 도쿠라 선생님에게 다른 그룹에 넣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선생님은 "달리기가 싫은 거냐? 말라깽이하고 달리는 모습을 누가 보는 게 싫은 거냐? 어느 쪽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물론 비의 마음은 후자였지만 그런 말을 입 밖에 낼 수는 없었겠죠. 입을 다문 비에게 선생님은 "주위 시선만 신경 쓰다가는 강해질 수 없다. 그룹 연습도 앞으로 일주일 남았으니 힘내라." 하고 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튿날 비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부탁해 테니스부를 그만두고 학원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도시에 있는 스파르타 교육으로 유명한 입시학원입니다. 신통치 않았던 비의 성적은 2학기에 접어들어 쑥쑥 올라갔습니다. 중간고사 평균점도 1학기에 비해 15점 가까이 상승했고 성적순으로 나누는 학원반도 처음에는 뒤에서 두 번째인 2반이었는데 2달 후에는 B반까지 올라갔어요. 입학 당시 B와 비슷한 성적이었던 F군이 11월부터 같은 학원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F군은 처음에 D반이었어요. 사춘기 특징 중 하나인데 어느 시기에 공부나 운동, 예술적 재능이 급격히 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재능을 과신하게 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유명한 운동선수도 슬럼프 시기가 있듯 재능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반드시 한계가 찾아옵니다. 사실 이때부터가 진짜 승부예요. 어차피 나는 고작 이 정도야 하고 그대로 하강선을 타는 사람. 서두르지 않고 결과가 나오지 않아도 계속 노력하며 현상을 유지하는 사람. 여기가 도약 지점이다 하고 더욱 노력해 다음 상승선을 타는 사람. 3학년 담임을 맡으면 수험을 앞에 두고 부모님들께 "이 아이는 하면 됩니다" 라는 소리를 자주 듣는데 이 아이들은 대부분 그런 분기점에서 하강선을 타는 사람들입니다.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겁니다. 비도 처음으로 그런 분기점을 맞이했습니다. 겨울방학이 되자 비의 성적은 주춤하더니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적이 조금 잘 나왔다고 학기 초처럼 들떠있으면 금세 뒤처진다. 해가 바뀌고 마지막 학기에 접어들자 학원 선생님은 당장 같은 반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텔레비전 선전에나 나오는 말로 비를 질타하고 격려했습니다. "성적이 좀 떨어졌다고 모두 다 보는 앞에서 화낼 건 없잖아." 비는 몹시 불쾌했습니다. 하지만 더 불쾌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B는 여전히 B반인데 F군이 A반으로 올라간 것이었어요. 억울했던 B는 학원이 끝난 후에도 바로 집에 돌아가지 않고 오락실에 들렀습니다. 용돈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지갑도 두둑했어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고등학생들이 게임에 빠져있던 B를 애워싸고 있었습니다. 지갑을 빼앗으려는 불량배들에게 반사적으로 저항한 B는 그 몇 배나 더 얻어맞다가 순찰하던 경찰의 보호를 받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던 것 같아요. 경찰이 저희 집에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그대로 도꾸라 선생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데리러 온 사람이 담임이 아니라 하필 도꾸라 선생님이었다는 사실에 비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어째서 모리구치 선생님이 아니지? 하고 묻는 비에게 도꾸라 선생님은 여자니까 별 수 없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것을 비는 제 가정사정 때문이라고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싱글맘 교사는 자기 반 학생보다 자식이 중요하겠지. 라고요. 어차피 학원 선생님한테 잔소리를 듣고 심통이 났던 거 아니냐? 너는 남들 이목만 신경 쓰는 데다 작은 질책에도 금세 꽁 하는데 사회에 나가면 더 힘든 일이 많다. 도꾸라 선생님은 차로 비를 집에 바래다 주면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 비는 언어폭력에 상처받았다느니 하며 볼멘 소리를 했지만 저는 화만 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제대로 관찰하고 계신 도꾸라 선생님에게 감탄했습니다. 비가 여기까지 얘기하는 동안 어머님께서 불쌍하게도 라는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시던지요. 팔불출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런 식으로 어리석으리 많지 애정을 쏟을 수 있는 아이가 있다는 사실이 부러웠어요. 비는 피해자였지만 S중학교에서는 교칙으로 오락실 출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비에게 부과된 처벌은 방과 후 1시간씩 일주일간 수영장과 탈의실 청소였습니다.